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사회 문제 보겠습니다. 자, 혹시 그 자료 혹시 구입하셨습니까? 우리 학원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 정리 특강이라고 이렇게 해서 자료가 만들어져 있는데, 자료를 안 사셨구나. 다음 주부터 백선을 풀면서 제가 언급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책의 순서대로. 책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책에서 좀 비슷한 부분들, 비교해야 되는 부분들을 묶어가지고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계획 같은 게 있고, 두 번째는 정비사업 같은 거. 그래서 제가 항상 정비법 수업할 때 맨 처음에 정비사업 세 가지를 비교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정리를 해놨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는 조합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이 크게는 세 가지가 있는데, 개발법 조합, 그 다음에 정비법 조합, 주택법 조합, 이런 것들. 그래서 개발법 조합이랑 정비법 조합은 좀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는 양쪽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보면은 자료가 한쪽에는 개발법 조합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정비법 조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조합 만들 때 몇 명이 모이죠? 7명. 정비법에서는 몇 명이었죠? 요게 한 페이지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왼쪽에 이렇게 7명 써져 있으면 오른쪽에 바로 옆에 보시면은 5명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법에서 대의원에는 조합원이 얼마 이상일 때? 50원 이상일 때. 두어야 합니까? 둘 수 있습니까? 둘 수 있다. 정비법에서는 몇 명 이상일 때? 100인 이상일 때 두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법이나 정비법 조합에서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바로 옆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다가 이렇게 한 페이지가 반으로 나눠가지고 돼 있으니까 접어가지고 이쪽에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정비법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옆으로 이렇게 딱 넘겨보면은 여기 똑같은 내용들이 거기 정비법에는 이렇게 5명 아니면은 100명일 때 두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슷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야 되는 것들을 묶어서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추석 기간에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직 자료를 안 보신 것 같으니까 받으시면은 좀 더 보죠. 1번 보면은 문제.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거, 수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만약에 실제 시험장에 가서도 막 1번, 2번, 3번에 엄청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내가 보지도 못한 문제가. 그냥 푸시면 됩니다. 그냥. 앞에 어렵게 나왔다는 거는 뒤에 쉽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 중, 하로 나눠가지고 상에 해당하는 문제, 중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정확하게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쪽에 어렵게 나온다 하더라도 뒤쪽에는 쉽게 나올 거니까 그냥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1번은 정답이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나머지 4가지가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1번에 광역계획관의 공간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광역계획관의 녹지관리 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 설치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경광계획에 관한 사항. 그래서 나머지 3가지는 광역 들어가니까 이걸 설마 찍으신 분은 안 계시겠죠. 그래서 경광계획, 그 다음에 3번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광명시에서 주거용지는 얼마가 필요하고 상업용지는 얼마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녹지공간은 얼마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공급되고 있는 면적은 이만큼이다. 그러면 향후 앞으로 10년, 20년 이내에 주거용지는 얼만큼 공급을 해야 되고 상업용지는 얼만큼 공급해야 된다라는 계획의 내용 같은 것들이 기본계획에 들어갑니다. 기본계획에. 그래서 나머지 4가지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고 3번은 기본계획의 내용. 그 다음에 2번 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지정 대상 지역의 면적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이 아니라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그 다음에 지정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어디였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이렇게 3군데였습니다. 그 중에서 계획관리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일 것. 기억이 전혀 안 나시나? 노트에는 없습니다. 이런 거.
관리계획의 입안 제한에 가보면은 나오겠죠. 그 기본서는 77페이지 정도에 나옵니다. 거의 가로 2번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제한시 요건해서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지정대상 지역이 자연녹지, 계획관리 또는 생산관리 지역일 것. 다만 이하 이건 그냥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지정대상 지역의 면적에서 계획관리 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일 것.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이렇게. 그 다음 2번 국장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 설명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장이 하든 누가든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입안 제한할 때도 이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요건 적성평가 생략 사유입니다. 적성평가만 생략하는 사유에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나온다면은 어려운 문제죠. 4번 시도지사는 제안을 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라 제안받은 사항을 입안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죠. 자문. 그 다음에 관리계획 재검토를 몇 년마다 하죠? 5년마다. 5번의 정답.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설명이죠. 보면은 관리계획은 입안하고 그 다음에 결정, 고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관리계획이 결정되고 고시를 하고 나면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뭘 하죠? 지형, 도면을 작성을 해야죠. 그 다음에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나서 이걸 승인받고 그 다음에 지형도면을 고시를 합니다. 그럼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죠. 이렇게. 지형도면 작성 이거 누가 하죠? 입안권자가. 자, 관리계획을 결정하고 나서 고시를 합니다. 결정권자가. 그리고 나면 입안권자한테 송부를 해주죠. 그러면은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대한 자료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안권자. 그래서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자료를 다 입안권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입안권자가 지형도면을 작성합니다. 그 입안권자가 원칙은 트, 광, 시, 군,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도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겠죠. 이 사람도 입안권자니까. 그 다음에 자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원칙 예외 없이 쓰면 국장, 그 다음에 시, 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이렇게. 그 다음에 승인은 누가 한다고 했죠? 도지사만. 도지사만 승인을 하니까 국장은 도지사한테 승인받을 일 없고 시도지사도 안 받고 시장, 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국장은 승인을 안 받았으니까 자기가 직접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시도지사도 마찬가지 자기가 직접 고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도지사가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국장, 시, 도지사, 결정권자, 관리계획 결정권자. 그래서 작성하는 사람은 입안권자, 고시하는 사람은 결정권자.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결정권을 가지니까 그거에 대해서만큼은 도지사의 승인을 안 받습니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장, 군수는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자기가 입안했을 때 지가 결정을 하니까 승인을 받지 않고 자기가 직접 고시도 합니다. 그러면 고시하는 사람도 국장, 시도, 시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사람도 국장, 시도, 시군,
고시하는 사람도 국장, 시도, 시군 이렇게 되는데 똑같은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은 입안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고시를 하는데 시장 군수도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도 고시가 가능합니다. 시장 군수도. 자, 요거 가지고 보면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관리 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한다. 네, 원칙은 특, 광, 시, 군이 입안권자니까 지형 도면을 작성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국장이나 도지사도 관리 계획 입안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국장이나 도지사도 지형 도면을 직접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입안한 것. 3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관리 계획 입안한 시장 군수는 지형 도면을 작성해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안 받죠. 그건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요거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도지사의 승인을 안 받았으니까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직접 지형도면을 고시를 합니다. 오케이? 4번 지형도면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 고시된 관리계획을 대조해서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내에 지형도면을 승인해야 한다. 배운 적이 없죠? 정답이 아닙니다. 틀린 거 물어볼 때 배운 적이 없으면 그거 정답 아니겠거니 생각하고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옳은 질문. 그 다음에 5번 국장 또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사람도 국장, 시도, 시군 이렇게 시장 군수도 지형도면을 고시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4번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용도지역 원칙 어떻게 지정하죠? 이렇게 관리계획, 용도지역 지정은 관리계획으로. 그래서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입안에서 결정까지를 생략하는 특례가 있었죠. 요거는 1회 시험에 나왔었나? 공유수면 매립지, 에서의 특례. 그래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어떻죠? 같으면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뭘로 봐주죠?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입안에서 결정까지를 생략하고 고시는 생략이 안 되죠. 그래서 따로 특, 광, 시, 군이 고시한다. 근데 매립 목적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이 다르거나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을 때는 특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관리계획으로 매립 구역의 용도지역을 지정을 해줘야 되죠. 요게 입안에서 결정까지를 생략하는 특례. 그 다음에 오늘 문제에 나와 있는 건 입안, 결정, 고시를 싹 다 생략하는 특례. 그래서 첫 번째가 도시지역으로 보는 특례죠. 도시지역으로 보는 거. 그래서 항만, 어항구역이 어디에 연접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에 지정됐을 때.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그 예정구역인데 여기서 제외되는 게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지역은 제외한다 라고 했었죠. 이렇게 이런 지역들이 지정이 되면 여기를 뭘로 봐주죠? 도시지역. 여기가 지정이 되면은 입안, 결정, 고시를 싹 다 생략하고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리지역 내에서의 특례죠. 그래서 출발이 항상 관리지역에서. 관리지역 중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여기를 뭘로 봐주죠?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걸로 보고 관리지역 중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역은 여기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입안, 결정, 고시를 싹 다 생략하고 중요한 건 여기 관리지역에서 바뀌어야 됩니다. 관리지역에서 출발점이 관리지역. 이게 관, 농, 관, 보, 농자 이렇게 있던 거. 관리지역 출발점이 항상 관리지역이어야 합니다. 자, 보면은 옳은 거.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가 아니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지 농공단지는 아닙니다. 농공단지는. 그 다음에 어항구역으로서 어디에 연접한? 도시지역.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관리 지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 수면에 지정이 되면은 거기를 도시지역으로 보는 거지 관리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보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전원개발 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 사업구역 및 그 예정구역은 도시지역으로 보는 게 맞는데 수력발전소는 제외한다라고 했죠. 요거는 그러니까 수력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본다. 이런 특례도 없습니다. 그냥 도시지역으로 보는 특례인 거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번 관리지역의 산림 중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관리지역 중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역은 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서 농림지역이 될 수도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농림지역으로 본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본다 이렇게 보면 틀린 지문입니다. 이건 농림지역이 될 수도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곳으로 보는 지역, 지구 등이 해제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용도지역 환원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게 정답.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 원래 농림지역인데 이 농림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그럼 여기가 뭘로 바뀌죠? 아까 도시지역으로 보는 경우 중에 첫 번째가 항만, 어항구역이 어디에 연접한? 도시지역.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그 다음에 이거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가 지정이 되면 여기를 입안, 결정, 고시를 싹 다 생략하고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죠. 자,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이 돼서 내가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택지개발지구가 해제되면은 여기를 도시지역으로 가만 놔둬야 됩니까? 원래 이 농림지역으로 환원시켜야 됩니까? 환원시켜야죠. 택지개발지구가 해제됐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사람은 그 사업 그냥 계속하면 됩니다. 오케이. 5번이 정답. 그 다음에 5번. 옳은 거. 도시지역이 세분이 안 되면 보전녹지. 도시지역이 세분이 안 되면 보전녹지, 관리지역이 세분이 안 되면 보전관리, 용도지역이 지정이 안 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가장 센 곳. 오케이.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아니라 보전녹지. 도시지역이 세분이 안 되면. 그 다음에 2번. 고도지구 안에서 행위 제한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저번주에 했죠. 용도지구 행위 제한 원칙 어디서 합니까? 조례로. 용도지구는 조례로. 근데 조례로 안 하는 게 고, 개, 복, 자, 집 해서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 다음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의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정답.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군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4번.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도시군 계획사업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익, 공공시설은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도시군 계획사업이 아닌 사업은 허가 받아야죠. 시가와 조정구역. 우리 뭐 노트 보셔도 되고.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이 나오면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도시군 계획사업이랑 비도시군 계획사업. 이렇게 나눠가지고 도시군 계획사업이든 비도시군 계획사업이든 원칙은 금지, 안 되죠. 근데 도시군 계획사업의 경우에는 첫 번째, 국방상, 공익상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두 번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장이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가받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 사업만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은 이러한 요건이 갖춰진 사업만 그냥 허가 안 받고 그냥 할 수 있다.
근데 비도시군 계획사업은 원칙은 안 되는데 일부 행위에 한해서 허가받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허가받고.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신고하고 하는 행위는 단 하나도 없다라고 했죠. 신고하는 행위는 없고, 도시군 계획사업은 이러한 요건이 갖춰진 사업만 시행할 수 있고, 비도시군 계획사업은 일부 행위 안에서 허가받고 할 수 있다. 허가받고 할 수 있는 행위가 신축은 안 됩니다. 주택의 신축은. 다만 증축은 100제곱미터 이하에서 증축이 가능하고, 그 부속 건축물은 33제곱미터 이하에서 신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신축 당시 연면적의 200%까지 증축이 가능한데 새로운 대지의 조성은 허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공동, 공용, 공익,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도 그냥 합니까? 허가받고 합니까? 허가받고.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다른 데서는 허가 안 받고 하는 행위라도 시가와 조정구역은 행위 제한이 상당히 강한 곳이니까 이 안에서는 허가받고 해야 됩니다. 허가받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게 그 126페이지 보면은 제가 노트에도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는 몇 가지는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허가받고 하는 행위가 126페이지에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거는 그 정도만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정도만.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주택의 신축은 안 된다는 거. 주택의 신축은. 그 다음에 일단 나중에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도시군 계획 조례의 개정에 의해서 기존 건축물이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건축법령상 재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존에 내가 건물을 지을 때 건폐율을 50%를 적용받고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근데 도시군 계획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적용받는 건폐율이 40%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 일단 할 수 있는 거는 개축이랑 대수선. 이건 가능하다. 재축이랑 대수선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기존에는 50%의 적용을 받으면서 내가 건물을 지었는데 이 지역의 건폐율 기준이 40%로 변경을 했습니다. 10% 덜어내지는 않겠죠, 설마.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재축은 할 수 있다. 재축은 뭐죠? 멸실되고 나서 새로 짓는 거. 그러니까 멸실되고 나서 지금 기준이 40%라 하더라도 내가 처음에 신축할 때는 이게 50%였으니까 요까지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대수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요까지. 이것도 했었는데. 이게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겠네. 이거지. 네, 130, 그쯤에 있을 텐데. 130. 132페이지 맨 위. 그 다음에 3번 지문 이것도 어디 책에 있을 텐데. 기본서의 맨 위에 보면은 132페이지에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뭐 도시군 계획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존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러니까 지금 기존 건축물이 건폐율 기준에 부적합하게 됐죠.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 개축, 재축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조금 더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단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요거 재축이랑 대수선은 할 수 있다. 요거까지는.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허용이 되는 게 재축이랑 대수선이 허용이 됩니다. 재축이랑 대수선이. 그 다음 6번.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이 뭐 이런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일단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재축이랑 대수선, 그거까지만 기억하십시오.
개축이랑 증축할 때는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있는데 그거랑 비슷한데 일단 재축이랑 대수선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6번 용도지구 옳은 거. 풍수해 산사태 등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에 2배 이상 발생해서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가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방제지구로 지정을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연안 침식 관리 구역이랑 여기는 방제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방제지구 안에서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시험에서 나오는 필로티들은 거의 제외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복합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을 크게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얼마까지? 3분의 1 이하에서 이상이 아니라. 자, 복합 용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행위 제한을 강화합니까? 완화합니까? 완화. 그래서 이 지역을 좀 더 복합적으로 개발하고 싶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 처음에 첫 번째 방법은 용도 지역을 바꾸면 되는데 용도 지역을 변경해버리면은 이 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가 늘어나면서 기반시설 등이 부족해지는 것이 우려가 되니까 뭐만 완화해준다고 했죠, 이거? 가보죠. 건축 제한만 완화하죠. 건축 제한만. 누가 저한테 속삭이셨는데 제가 들었습니다. 114. 가로 2번에 보시면은 114페이지에 가로 2번에 복합 용도지구 지정.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복합 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세 군데.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박스 안에 용도지역을 바꿔버리면은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기존의 도로는 그대로인데 건물이 높아지면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겠죠. 이러한 문제가 우려가 되니까 뭐만 완화해주죠? 건축 제한만 완화하는 것이 적합할 때. 건축 제한만. 그러니까 용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이 건폐율, 용적률, 건축 제한인데 그 중에서 건폐율, 용적률은 가만 놔두고 건축 제한만 완화해 줍니다. 건축 제한이 각각의 용도 지역마다 지을 수 있는 건물, 없는 건물 이런 것들이죠. 그걸 완화해 줍니다. 그걸. 그래서 2번은 됐고 3번. 건축 제한. 원래는 지을 수 없는 건물을 복합 용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지을 수 있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복합 용도지구를 너무 많이 지정해버리면 여기가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구분이 안 가니까 전체 용도지역 면적의 3분의 1 이내에서만 지정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121페이지 한번 가보실까요? 121페이지. 거기 7번에 보면은 복합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건축제한이라는 게 나오는데 복합용도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건축제한을 완화를 하죠.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할 수 있는데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일반 주거지역에는 지을 수 있는 거 당연히 지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을 합니다. 근데 6가지는 안 된다 해서 안 되는 거 거기 써놨죠. 안마시설소, 관람장,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동식물 관련시설, 장례시설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런 것들. 장례시설이 안 된다. 그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 나오면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데 일반 공업지역에 복합용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일반 공업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거 당연히 지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준공업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걸 지을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이게 건축제한을 완화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만 안 되는 게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파트는 제가 꼭 좀 기억하라고 했는데 아파트. 그러니까 일반 공업지역은 원칙적으로 원래도 아파트는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령에서. 그래서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해서 건축 제한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허용 안 된다. 요거는 좀 따로 기억을 하죠. 아파트는 우리 시험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일반 공업지역은 원래 대통령령에서도 아파트를 못 짓게 합니다. 아파트 못 짓는 데가 어디였죠? 첫 번째가 주택 절대 안 되는 두 군데가 유통상업지역이랑 전용공업지역. 그 다음에 하나 따로 기억하시라고 했던 게 일반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관, 농작. 그 다음에 일자 들어가는 거. 일종 전용, 일종 일반. 이런 데는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일반 공업지역은 원래 아파트를 못 짓는데 복합용도지구로 지정을 해서 건축 제한을 완화하더라도 아파트의 건축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공업지역은. 이런 것들. 그래서 복합용도지구는 그 3번 지문에 보면은 지정 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에서.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게 아니라 뭐만? 건축 제한. 이거 나옵니다. 복합용도지구 지정 요건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중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건축 제한을 완화해 주니까 일반 공업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거 당연히 지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중공업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걸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설치할 수 없다. 이게 정답. 그 다음에 공동구 및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요거는 우리 노트를 봐도 충분합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되겠죠. 저번에 한번 나왔던 게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문제를 한번 풀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 원칙 어떻게 하죠? 관리계획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관리계획 절차를 안 거치는 경우가 있고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보상은 따로 법률로 정하죠.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관리를 국가가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지자체가 할 때는 조례로. 노트는 1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 역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원칙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라서 설치하고 관리를 합니다. 다만 이 공동구는 땅 밑에다가 관을 묻어야 되니까 개발이 끝나고 나면 이걸 묻기가 힘들어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개발이 시작하는 곳에는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합니다. 그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곳을 따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공동구를 설치하고 관리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게 면적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6군데가 있었죠.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이렇게 6군데입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개발을 시작하는 곳.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이렇게 6군데가 면적이 얼마?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공동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됩니까? 하여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 이상의 개발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미리 공동구를 묻어놓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6군데에서 수립하는 개발계획에는 공동구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공동구를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 공동구 설치 비용은 점용 예정자 와 사업 시행자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가. 다만 점용 예정자는 개별적으로 매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만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공동구를 설치를 하면은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들은 수용을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 의무. 공동구에 수용해야 될 시설들은 반드시 수용을 해야 되는데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죠. 하수도랑 가스. 하수도랑 가스는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공동구 관리 원칙은 이거 누가 관리하죠? 특, 광, 시, 군이 관리를 하는데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위탁에서 관리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할 때 돈 들어가 있죠. 비용은 누가? 점용하는 자, 쓰는 사람이. 점용하는 자가 부담을 하는데 뭘 고려해서? 면적을 고려해서 공동구 관리자가 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그 다음에 공동구 설치에 관한 공사가 완료됐을 때는 공동구 설치 위치나 수용해야 될 시설의 종류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개별적으로 통지해 줍니다. 전문 예정자들한테. 그 다음에 광역시설.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내지는 이용하는 시설을 광역시설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광역시설은 기반시설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기반시설 중이니까 광역시설 역시 기반시설이라서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때 원칙은 도시, 군, 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라서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원칙은. 그러니까 그 11페이지 밑에 있는 맨 앞에 있는 거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하고 관리하는 거에 따라서.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쓰는 거는 예외죠. 예외. 둘 이상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협의. 둘 이상이면 협의. 해서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가 있다는 거. 다만 협약의 체결이나 협의회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게 같은 도 안에 속할 때, 관할이 같을 때는 누가? 도지사가 직접 설치합니다. 직접. 설치할 자를 지정하는 거 아니고 직접 설치한다. 그 다음에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법인이, 코레일 같은 거 말씀드렸죠.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런 것들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보면은 옳은 거 100만 제곱미터 틀렸죠.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빈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이렇게. 2번 공동구는 사업 시행자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관리한다. 관리는 누가? 관리는 특, 광, 시, 군이 관리는. 그 다음에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는 게 아니라 요거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라서 설치하고 관리하죠. 그 다음에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4번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원칙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라서 설치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법인.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도 저번주에 잠깐 썼으니까 오늘 간단하게만 보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 맨 처음에 뭐 해야 되죠?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을 해야죠. 그 다음에 시행자를 적어. 사업을 누가 할지. 자, 일단 여기까지. 자, 시행자 원칙 누구였죠? 입안권자. 즉 행정처. 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원칙은 특, 광, 시, 군. 특, 광, 시, 군. 근데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도 있죠. 그래서 국장이나 도지사도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어서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근데 예외적으로 비행정청도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가 있죠. 다만 그냥은 안 되고 행정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그리고 민간이 지정받기 위해서는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 단계별 집행계획 이거 누가 만들죠? 시행자인 입안권자가. 그래서 원칙은 특, 광, 시, 군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했을 때는 직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좀 풀어보면은 옳은 거.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관리계획인 경우 국장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게 송부할 수 있다. 1번이 정답. 그러니까 관리계획 입안한 사람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원칙은 특, 광, 시, 군이 하는데 국장이나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입안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직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상관없습니다. 행정청인 시행자가 하는 사업이든 비행정청인 시행자가 하는 사업이든 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비행정청이 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 비행정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지정한 행정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가 틀렸겠죠.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자에게가 아니라 이 사람을 지정한 행정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비행정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둘 이상 나왔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협의, 공식입니다. 공식. 둘 이상일 때는 원칙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하는데 협의가 안 될 때 관할이 같을 때는 국장,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 그러니까 무조건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는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 국장이나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는 거죠. 국장이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 다음에 4번. 국장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이거는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국장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시행자 원칙은 입안권자, 특, 광, 시, 군인데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 도 사업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행정청인 시행자가 국장, 도지사까지 원칙은 특, 광, 시, 군인데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할 때,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할 때는 지자체장의 의견을 들어서 이 사람들도 직접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여기까지가 제가 말하는 행정청인 시행자. 요 사람들 지자체랑 국가 빼고 나머지는 싹 다 비행정청.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게 환경위기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방공사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죠. 그래서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서 이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이 실시계획을 인가내어줄 때, 실시계획을 인가내어줄 때도 조건을 붙여서 환경, 위, 기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인가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조건이라는 게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니까 돈을 받아 놓는데 이행보증금은 공공은 예치하지 않죠. 그 다음에 9번은 도시군 계획시설의 해제 공고와 해제 신청. 요거는 바로 뒤에 요트에 13페이지 보시면 되겠죠. 저번에 매수청구권은 문제에 나왔었습니다. 이제 10년 경과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특광시군에게 매수 청구를 하면 매수 의무자들은 매수할지 말지 여부를 얼마 만에 결정했죠?
6개월. 그 다음에 매수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얼마 안에?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매수 청구권에서는 10년이 경과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만 구제를 해주니까 나머지 구제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두 가지 제도를 더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가 지방의회 해제 권고라는 제도죠. 그래서 이건 요건이 첫 번째는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이건 굳이 1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졌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년이 경과했을 때. 여기서는 지목을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안 따지죠. 그래서 요거는 또는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10년이 경과했을 때. 이러한 토지가 있을 때는 지자체장이 지방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줍니다. 우리 관할에 이런 토지가 있다라고. 그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다시 지자체장에게 해제를 권고를 합니다. 해제 권고. 보고받은 날로부터 며칠 안에? 90일 안에. 그 다음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을 보내고 나면 이 지자체장은 해제 권고를 받았으니까 해제를 해야겠죠? 해제하려면 역시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도시군계획서를 결정할 때도 관리계획으로, 해제할 때도 관리계획으로. 그래서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제 권고받고 나서 얼마 안에? 1년 안에. 1년 안에. 자, 여기서 말하는 지자체장은 트, 꽝, 시, 군입니다. 근데 해제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이 시장 군수일 때. 시장 군수일 때. 이 사람들은 관리계획을 원칙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원칙? 시, 도, 대도시. 시장 군수는 결정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정권자인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시장 군수가 권고를 받았을 때는 도지사한테 해제를 신청하고 이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얼마 안에? 1년 안에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을 한다. 이게 두 번째 제도인 해제 권고라는 제도. 해제 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유자의 해제 신청이라는 게 나오죠. 요건 한마디로 요건이 사업의 움직임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는 10년이 경과합니다. 두 번째는 실효시까지, 즉 20년이 될 때까지 집행계획조차 없을 때, 이렇게 사업의 움직임이 없을 때 이렇게 해제 신청. 이러면은 이제 소유자가 맨 처음에 누구 찾아가죠? 입안권자에게는 당연히 입안을 신청하겠죠. 입안권자니까 입안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입안 신청을 받은 입안권자는 얼마 안에? 3개월 안에 입안 여부를 결정해서 소유자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입안권자가 안 하죠. 이제 누구 찾아가죠? 결정권자한테는 바로 해제를 신청합니다. 해제를. 이 사람한테는 입안을 신청하고 결정권자한테는 해제를 신청하고, 해제 신청을 받은 결정권자는 얼마 안에? 2개월 안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소유자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결정권자도 안 하면 이제 국장 찾아가죠. 국장에게는 심사를 신청합니다. 심사를. 그러면 심사 신청을 받은 국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자기가 직접 해제하는 게 아니라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권고를 받은 결정권자가 해제를 해야 한다. 이런 것들. 요거 매수 청구부터 해제 권고, 해제 신청까지 무조건 나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옳은 것.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그 고실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은 실효는 얼마? 20년. 실효되는 건 20년. 이렇게. 그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 그 고실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요거죠? 10년이 경과한 경우. 10년이 경과.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2번이 정답. 자, 10년이 경과했을 때 요 요건만 나와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없을 때 이 두 가지. 이럴 때는 지자체장, 트, 꽝, 시, 군이 지방의회에다가 보고해야 한다. 뭡니까?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네?
그 다음에 3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한다. 이건 뭐가 틀렸냐면 시장 군수가 빠져야 됩니다. 여기 지자체장이 해제 권고를 받았죠. 그러면은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결정을 하는 게 맞는데 시장 군수는 자기가 직접 결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해제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 조문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지사까지는 자기가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직접 결정을 하면 되는데 시장 군수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직접 해제하는 사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시장 군수. 그 다음에 4번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의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이게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요거 사업의 움직임이 없는 경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고 실효가 될 때까지 20년이 될 때까지 집행계획조차 안 만들어져 있을 때, 이럴 때 그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는 이반권자에게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하는 게 아니죠. 말이 안 맞죠. 이반권자한테는 이반을 신청하죠.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이반을 신청한다. 이반권자한테는 이반을 신청하고 결정권자한테는 해제를 신청하고. 이렇게. 그리고 5번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받는 사람은 이반권자입니까? 결정권자입니까? 여기? 결정권자는 얼마 안에? 2개월 안에. 그러니까 이반권자한테는 이반을 신청하고 결정권자한테는 해제를 신청하고, 이반 신청을 받은 이반권자는 3개월 안에, 해제 신청을 받은 결정권자는 2개월 안에. 이렇게 누구한테 뭘 신청하는지까지도 숫자를 바꾸면 너무 쉽기 때문에 이반권자한테는 이반을 신청하고 결정권자한테는 해제를 신청하고 국장한테는 심사를 신청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10번 요거는 한번 풀어볼까요? 옳은 거 지구 단위 계획. 자, 지구 단위 계획이 만들어지고 나서 사업의 착수는 5년,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계획 만드는 건 3년, 그 다음에 계획 만들어지고 나서 사업의 착수는 5년, 안에 안 하면 3년, 5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지정이나 계획 수립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라는 겁니다. 실효. 그 다음에 2번 개발 제한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 문제 나오면은 항상 지정에는 할 수 있다 아니면은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끝납니다. 하여야 한다 앞에는 나와야 되는 게 정해져 있죠. 지정하여야 하는 곳은 정, 태, 공, 시, 노, 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곳은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용한 지역, 그 다음에 공원이나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지역, 요런 데만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 앞에는 이상한 거 나오면 다 틀린 거.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보는 지문처럼 할 수 있다로 끝났죠? 그러면은 할 수 있다 앞에는 여기가 개발이 시작되는 곳인지 개발이 안 되는 곳인지 그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원칙적으로 개발이 시작되는 곳, 앞으로 개발될 것 같으니까 여기를 좀 더 폼나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개발이 되는 곳인지 안 되는 곳인지를 보면 되는데, 개발 제한 구역 중 이렇게 돼 있죠.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하는 곳입니까? 안 하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죠.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 공원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중 계획적인 개발 정비가 필요한 지역, 여기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발 제한 구역은 개발 안 하는 곳인데 여기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3번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는 용기만, 그러니까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은 포함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획도 보면 지구 단위 계획에
되어야 한다 하면은 그 앞에는 용기 요것만 나와야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기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래서 자 지정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서는 할 수 있다가 나올 수 있고 하여야 한다가 나올 수 있는데 하여야 한다 앞에는 5가지만 정, 태, 공, 시, 노 그거만 그거 아니면 다 틀린 겁니다. 그냥 무조건.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는 앞에 게 개발이 되는 곳인지 개발이 안 되는 곳인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로 끝났는데 이상하게 뭐 하여야 하는 지역 넣어놓거나 아니면은 개발 안 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개발 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뭐 공원 이런 거 넣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은 포함되어야 한다 나오면은 앞에는 용기만.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문제 풀 때는 맨 끝에 어떻게 끝나는지, 할 수 있다는지, 하여야 한다는지, 포함되어야 하는지,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인지 이런 것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 중에 용기는 포함되어야 되는 것, 나머지는 포함될 수 있는 사항. 이렇게. 그 다음에 11번부터는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죠.